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우리 51회 국제무역사 시험들 다들 잘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국제무역사 51회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은 1교시하고 2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교시별로 두 과목씩 무역규범, 무역결제, 그리고 무역계약, 무역영어 이렇게 총 4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는 시험이죠. 자, 이 51의 난이도를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 무역규범이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무역계약과 무역결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요. 무역영어도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좀 높다, 난이도가 좀 낮게 나왔다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각 과목별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어렵게 나왔으면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반대로 2-3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난이도가 좀 낮게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50회에 비교해서 어려운 문제가 20문제가 더 나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회차별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은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기출문제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비슷한 난이도로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낸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출제하는 쪽에서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바뀌어봤자 한 2-3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이 2-3문제만 바뀐다 하더라도요. 한 2과목이니까 뭐 10점 넘게 거의 20점 가까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들이 한 과목, 2과목 넘어가게 되면은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진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51회는 평년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별로 난이도 분석을 한번 보면요. 무역규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대외무역법, 관세법, 그리고 FTA 이렇게 3과목이 있죠. 파트가 3개가 있는데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12문제, 13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뭔가 하나의 파트에서 여러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거는 조금 아니거든요. 근데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좀 한 파트에서 여러 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 부분이 4문제, 관세 환급 부분이 4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특히 FTA 같은 경우에도 4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역 결제 부분입니다. 뭔가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뭐죠? 신용장 부분. 우리 신용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7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신용장 내용에는 뭐도 포함돼요? UCP 600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개를 굳이 나누지 않고 전부 다 신용장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합산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무역 계약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인코텀즈 문제 출제가 됐죠. CISG, 그 다음에 무역, 조항, 뭐 예를 들면은 완전합의 조항이라든지 불가항력 조항이라든지 이런 조항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안부 관련된 내용도 많이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특히 무역 결제와 무역 계약 쪽 내용들이 영어로 출제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신용장에 대한 거 여기랑 합치면 벌써 막 23문제 이렇게 돼요. 여기도 UCP하고 같이 합산된 거고 그다음에 무역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장문, 서신 해석 진짜로 영어를 해석하는 문제들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35%의 비율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러한 그 출제에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회차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다음 회차에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과목별로 이제 그 출제됐던 문제들을 한 3-4문제 정도씩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구나라고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6번 문제였었어요.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 획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우리 굉장히 많이 풀어봤거든요, 문제. 또 나왔어요. 보시면 1번에 수출하면 외화 획득하는 거니까. 2번에 용역, 건설의 해외 진출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뭐 받아요? 외화를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3번에 주한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매도. 비록 한국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수출하고 동일하게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4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무역거래자가 한국의 수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 지금 외화 획득을 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한국의 수출업자한테 수수료를 받았대요. 얘는 외화 획득의 범위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조항까지 같이 넣어놨어요. 1, 2, 3, 4번 쭉 보시고 마지막에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 여기가 이제 대체가 돼야겠죠. 그래서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은 외화 획득에 준하는 행위로 한다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11번 문제입니다. 대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 수량 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리고 심지어 그 괄호도 똑같이 나왔어요. 과거에 출제됐던 거하고. 그래서 수입 수량 제한 조치는 뭐다? 수입되는 물품만 적용이 된다? 우리가 어떤 법이 있어요. 그럼 이 법이 시행된 다음부터 적용이 되는 게 맞는 거죠. A도요,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가 들어가야지만 합리적이겠죠. 두 번째,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은 이거는 4년입니다. 4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서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변경되는 조치 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기간 이내에 변경되는 조치 내용은 최초의 조치 내용보다 더 심하게, 더 강화해서 할 수가 없어요. 원래의 조치 내용보다 더 완화해서 더 약하게 변경이 돼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연장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이 최대 몇 년까지였어요? 8년까지였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대무역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보실 관세법 같은 경우, 이게 법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는 되게 좀 뭔가 낯설고 난해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출제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법 조항 간단한 거 하나 출제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공부만 할 의지만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무역 규범 파트에서 점수를 획득하기 가장 용이하지 않나,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16번 문제예요. 관세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관세 그리고 내국세 산출 및 부가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게 관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1번에 관세 부과 시 환율을 적용해야겠죠. 세금을 부과할 때는 항상 세율이 같이 따라 나오게 돼요. 물론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세 환율은 수입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주에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전주에 외국한 매도율을 평균한 율이었죠. 그래서 그 율이 적용이 되고, 이게 이제 뭔가 함정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외국한 매도율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게 되겠죠. 매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이 전주가 아니라 전전주, 이런 식으로 조금 꼬아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었지만 1번은 맞는 보기. 다음에 2번에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가격에는 관세 과세 가격에 납부해야 할 관세 그리고 기타 내국세액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가격 구하는 문제도 몇 번 풀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가격에는 관세의 과세 가격에다가 더하기 관세액을 해주면 부가가치세 과세 가격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3번에 세관장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냥 납부한 걸로 봐주는 거였고요. 다음에 4번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내국세법의 규정이 관세법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내국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게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맞추라고 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에 이제 FTA에 대한 문제예요. 관세 법령에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유무역 협정 관세법, 이게 이제 FTA 법이고,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은요, 일반법이에요. 근데 일반법에 대한 특례법이 뭐냐? 이 FTA 관세법이 되는 거고, 협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다른 국가랑 국가 차원에서 협정을 맺은 거죠. 그러면 관세법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가 없겠죠. 자, 다음에 2번. 관세법은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반대입니다. 관세법이 일반법이고 FTA 관세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얘가 우선해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에 원산지란 물품의 포장, 조립, 단순 환적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국가는 원산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4번에 최악 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에 무역 결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결제 파트는 이렇게 뭐 추심 신용장, 팩토링 포페이팅, 무신용장, 그 다음에 환엄 이런 것들로 좀 구성이 되고 올해 시험은 항상 그렇듯이 신용장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번에 좀 송금 결제 방식이 많이 출제된 편이에요. 그래서 송금 결제하고 추심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일단 1번에 DP 방식이 나왔으면 얘는 뭐예요? 추심 결제 방식이라고 보셔야겠죠. 매수인은 인수 행위만으로 선적서를 인도받은 후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추심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 DP가 나왔어요. 이 P가 뭐였죠? 페이먼트, 지급이었어요. 근데 인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인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려면 어떤 방식이에요? DA 방식, acceptance 방식이 나와야지만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54번에 화환신용장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개설은행이 발행해준 신용장에 대해서 확인은행이 확인을 추가해주는 것, 그게 확인이었습니다. 1번에 확인이란 취소 가능 신용장에 대하여. 자, 여기서도 뭔가 조금 이상해요. 우리 일단 신용장 자체는 취소 불가능이라는 거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취소 가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개설은행 외 제3은행이 추가적인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을 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뒤에 내용은 문제가 없지만 취소 가능하다라는 데에서 틀렸죠. 다음에 2번에 확인은 지급, 인수를 확약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업 서류를 상환 청구 조건으로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다. 상환 청구는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미리 준 거 다시 돌려줘 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확인은행은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3번 확인은행의 책임과 의무가 개설은행과 연계되는 행위이다. 서로 독립된 당사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 UCP 600의 4조에 보면 독립성의 원칙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4번 확인을 요청받은 은행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가 불확실하면 확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어떤 은행이 나한테 우리 은행에 와서 확인은행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확인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개설은행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확인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 특정 은행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에 75번에 우리 외환거래 좀 문제가 나왔죠. 선물한 거래와 통화선물 거래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외환거래 같은 경우에도 한 12문제 정도 1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는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뭐 선물한 거래라든지 통화 선물을 물어보는 문제 또는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 정도는 숫자만 바꿔서 매년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자, 볼게요. 그래서 1번에 선물한 거래는 당사자 간의 1대1 거래인 반면에 통화선물 거래는 불특정 다수 간의 거래이고 2번에 선물한 거래는 장외 거래이고 통화선물 거래는 공인된 선물 거래소 거래가 체결되는 장내 거래이다. 맞는 내용이죠. 다음에 3번에 통화선물 거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이 상존하지만 선물한 거래에서는 신용위험이 없다. 이거 어때요? 제가 아래에 딱 넣어놨죠. 자, 선물한 거래. 계약 이행의 신용도는 전적으로 거래 상대방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용상의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1대1 거래,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근데 그에 반해 통화선물 거래는 청산소가 계약 이행을 보증해 주므로 이 장내 거래이기 때문에 보증해 주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환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갔다, 환율이 내려갔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항상 나오는 문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무역계약. 무역계약은 인코텀즈가 대표적이고 CISG, 그 다음에 무역조항, 보험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인코텀즈 2020에 CIP하고 CIF의 보험 부보 조건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ICC-A하고 ICC-C가 떠오르셔야 돼요. 왜냐? 인코텀즈 2010에서 2020으로 개정이 되면서 달라진 부분이잖아요. 뭐가 정답이에요? CIP는 ICC-A, CIF는 ICC-C로 차등화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CIP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송수단에 그리고 여러 대의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복합 운송 조건이었고요. CIF는 단일이었죠. 해상 내수로 전용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는 운송수단을 많이 사용하니까 부보 범위가 넓은 ICC-A, 얘는 적으니까 ICC-C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비엔나 컨벤션 이렇게 딱 나왔는데 아마 이 비엔나 컨벤션이 뭐지? 라고 하면서 문제를 푸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CISG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비엔나 컨벤션이라고도 불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불렸던 기출문제들도 같이 한 번씩 풀어봤어요. 그래서 아마 뭐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수단, 즉 매도인이 뭔가 안 해줘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거 고르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물품 명세의 지정은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수단이다. 물품 명세는 매수인이 물품 명세를 지정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다? 매도인이 할 수 있다 했죠. 지금 반대되는 내용이고 2번에 이행기간의 추가 설정은 매수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수업 시간에는 추가기간 설정권이라는 타이틀로 학습을 하셨어요. 그거는 매수인하고 매도인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구제수단이었고요. 다음에 3번에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 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지정한 추가기간 내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본질적 위반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였어요? 추가기간을 설정을 해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권의 행사가 가능했죠. 얘도 아니고. 그러면 4번이겠네요.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 사용할 수 있죠. 그거에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이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양립해서, 즉 예를 들어서 뭐 추가 기간 설정해 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든지 아니면 계약 해제권을 사용해 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 23번에 클레임과 중재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두 개를 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수출업자의 고의적인 과실, 태만 등으로 야기되는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전쟁,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불이행은 면책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일을 안 해줘요. 그럼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약을 불이행한 당사자가 책임도 져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이런 사유 때문에 즉 beyond one's control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을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면책될 수가 있었죠. 관련해서 우리가 조항을 하나 학습하셨던 게 force majeure 조항, 불가항력 조항이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의 특징은 양 당사자가 면책된다. 이게 특징이었어요. 다음에 2번에 클레임이란 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단순한 불평의 차원을 넘어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뭔가 이제 클레임을 제기했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뭔가 당신이 잘못했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그 손해까지 배상해 줘 라고 청구하는 게 클레임이에요. 요거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 우리 컴플레인이라고 있는 거죠.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에요? 금전적인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청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서비스가 좀 잘못됐던 것 같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좀 잘 해줘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컴플레인. 클레임은 잘못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 줘 라고까지 청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에 3번에 무역계약 시 클레임 제기 시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클레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중재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문장을 써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답률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3번에 보면 클레임 제기 시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 뭐 수출자도 그렇고 수입자도 그렇고 무한정 클레임 제기 기간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겠죠. 어느 정도는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뭐 6개월이 됐든 아니면 3개월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근데 다음 문장 볼게요. 클레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중재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해야 된다. 지금 클레임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갑자기 중재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미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중재인의 감정보고서가 검사보고서가 아니라 보통은 그 공인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검사기관. 그럼 그 검사기관의 보고서를 첨부해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인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중재인은 어디에 등장해야 돼요? 중재에 등장해야 돼요. 4번에 클레임은 가능한 한 당사자들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클레임 제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 둘이 알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답죠. 근데 입장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제3자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이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이요. 선화증권의 종류와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선화증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화증권에 대한 문제를 딱 보거나 아니면 이 단어를 봤을 때 떠올라야 하는 게 선화증권의 특징들. 세 가지 특징이었어요. 하나는 화물 수취증, 두 번째는 계약 체결의 증거,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권리증권성.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자, 1번에 선적 선화증권과 수취 선화증권은 화물의 적재 여부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 적재가 되기 전에, 즉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에서 발행하는 선화증권이 수취 선화증권. 배에다가 온보드, 즉 적재시킨 다음에 발행하는 선화증권이
선적 선화증권이었죠. 1번 맞는 얘기고. 2번 볼게요. 제3자 선화증권과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양식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3자 선화증권은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죠. 근데 그 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물품을 선적을 하고 선화증권을 발행시켰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포기 선화증권, 얘는 뭐예요? 선화증권의 특징 중에서 권리증권성이 있는데 발행이 됐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권리증권성이라는 게 양날의 칼인 게 어떤 의미냐? 이거를 반드시 선화증권을 갖고 있어야지만 물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화증권이 한 2주 있다가 온대요. 근데 물품은 먼저 와 있어요. 물건을 눈앞에 두고서 못 찾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성을 포기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권리포기 선화증권이라고 불리우고 선화증권 원본 없이 물품을 수령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양식에 따른 분류는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번의 무사고 사고 선화증권은 하자 및 유보조항 기입 여부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 선화증권의 리마크란에 하자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사고부 선화증권, 아무런 내용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사고 선화증권이었고 4번의 김영식 선화증권과 지시식 선화증권은 김영식은 물품을 받을 사람의 명칭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국내에서 물품 주문하고 받는 택배처럼 택배 송장에 보면은 우리 이름하고 주소 다 써 있죠. 그리고 지시식 선화증권은 어떤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이 물품을 운송할지 배달할지가 정해져 있는 선화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식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권리증권성이 없고요. 지시식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성이 있죠. 수화주 표시 방법에 의한 분류에 속합니다. 다음에 37번이에요. 해상위험과 해상손해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보면 물적 손해에는 전손과 분손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전손에는 현실 전손, 추정 전손 이렇게 두 개 나눠져요. 그리고 분손에는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이 있다. 1번부터 뭐예요? 올바른 정답입니다. 특히 이제 추정 전손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게 되면 얘를 무조건 전손 처리한다? 아니었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위부를 하고 보험자에게 받아들여지면 전손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위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험자가 위부를 수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분손으로 처리를 했었어야 됐죠. 그다음에 2번에 보험자는 물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이 있고 비용 손해에 대해서 보상 책임이 없다. 우리 손해에는요, 크게 물적 손해, 비용 손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손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상 책임이 있어요. 3번에 구약관의 조건별 보상하는 위험에는 ICC A, B, C로 가장 보상 범위가 넓은 조건은 ICC A이다. 이 뒤에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얘 뭐예요? 구약관이에요. 구약관은 어떻게 구분이 됐어요? ICC AR, 그 다음에 WA, FPA 이렇게 구분이 됐었잖아요. 틀렸고 4번에 신약관의 조건별 면책 위험에는 해충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역영어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무역영어도 신용장에 대한 내용, 무역조항, 서신 해석, 영장문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뭐 신용장, 무역조항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한 40에서 50% 정도까지 차지를 해요. 이 서신 해석, 영장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여기도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서신 해석이나 영장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보시기도 했고 이제 무역에 대한 내용들이 익숙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영어 단어라든지 아니면 문장 구성이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situation,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도 크게 어렵진 않죠. 자, 한번 볼게요. 인코텀즈 문제가 나왔어요. 인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게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 출제 자체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4번 내용이 변경돼가지고 공시가 됐어요. 그거는 좀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변경된 상태로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원래 그 시험 보신 분들은 2번하고 4번이 복수정답 처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1번에 Xworks 룰은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agreed point. 공장 인도 조건이었죠. 공장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주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 운송선에다가 적재해 줄 필요가 없었어요. 이번에 FCA rul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F 조건까지는 누가 운송과 관련해서 계약 체결하고 운임 지급했었어야 돼요? 매수인이. 그래서 셀러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틀렸죠. 다음에 3번에 CFR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물품을 어디서 인도한다? Either placing them on board the vessel. 뭐하고 똑같았죠? FOB하고.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조달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4번에 DPU는 셀러가 물품을 언로드해요. 어디에서? 도착지에서. 양화가 완료된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45번에 청약의 종류를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딱 보면은 분량이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이거 보지도 않고 이거 보면 펌 오퍼, 카운터 오퍼, 뭐 크로스 오퍼, 그 다음에 이 조건부 청약 이런 내용 나와 있잖아요. 요거만 좀 익숙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보면은 this offer는 언제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청약? 확정 청약, firm offer였고요. 그 다음에 B는 this offer is a reply to an offer. 자, 청약에 대한 응답이래요. which purpose, purpose 나오면 떠오르는 게 있죠. to be an acceptance, 승낙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contains addition, limitation, other modification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뭐예요? 승낙이 아니라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을 구성한다. 카운터 오퍼입니다. C. This offer is made subject to the goods being. 자, subject to 나오면 이거 조건부 청약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To the goods being available when the order is received. 자, 물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착순 매매인 거죠. Offer subject to prior say. 마지막에 이것은 conditional offer, 조건부 청약이래요. That the suggested price, 제한된 가격이 can be changed, 바뀔 수 있다. 뭐에 따라서? Anytime without prior notice, according to market fluctuation. 우리 시가가 정해져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마트라든지 아니면 가게 같은 데 가더라도 금액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가격, 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시가에 따라서 가격이 바뀔 수 있는 조건부 청약이다. 뭐예요?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답은 1번. 자, 다음은 비즈니스 이메일의 내용을 영작한 것이다. 영작문 중에서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에 그들과 거래하면 상당한 위험이 따를 것이다. You will run a high risk if you deal with them.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영작문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단어 구성되는 거 한번 보세요. Run a high risk, deal with 이런 것도 우리 정말 몇 번씩 보셨던 것들이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2번에 귀사의 주문을 받기를 고대한다. We shall look forward to 뭐뭐를 학수고대한다. 이런 식으로 학습하셨을 거고 Receiving your valuable order. 당신한테 주문 받고 싶다. 나한테 주문 좀 해줘라. 3번에 송장 가격 전액에 대한 일람부러움을 우리 계정으로 발행해도 좋습니다. 뭔가 한글만 보더라도 어려운 느낌이 나는 그런 보기들 있죠. 얘네가 약간 함정이에요.
왜냐면 이거 딱 보면 이거 내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정, 일람불어음, 송장가격. 근데 한번 뜯어보면은 you may draw 발행한다라는 거죠. 유전스 빌이다. 유전스가 뭐죠? 기한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뭐라고 됐어요? 일람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유전스가 아니라 사이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어 하나만 알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 4번에 선적품이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며 귀사의 추가 주문을 고대하겠다. we hope 같은 거를 바꿀 리는 없겠죠. The shipment will reach you safely and await your further order. 추가 주문을 기대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51의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보셨고, 물론 제가 구성한 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쉽거나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고요.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을 좀 구성을 해서 가지고 와 봤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들,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 번쯤은 다들 풀어봤던 그런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요번에 그 51회 시험에서 내가 조금 점수가 좀 잘 안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국제무역사 시험을 딱 준비를 하시고 합격까지 하셨거나 아니면 조금 점수가 모자라서 고배를 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역 관련된 자격증들을 연달아 따줄 필요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학습할 때 이 국제무역사, 그다음에 무역영어 시험들 이런 것들 한 번에 쭉 다 연달아서 시험을 받고 그다음에 논수업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강의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우리 이패스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무역영어 자격증 시험 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무역사 시험하고 많은 부분에서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용장에 대한 내용, 인코텀즈에 대한 내용, CISG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우리 국제무역사 시험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큰 차이는 아니에요. 얘는 세 과목 총 7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50문제가 영어 문제예요. 그리고 영어에 대한 난이도가 국제무역사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나머지 25문제 같은 경우 우리 무역 실무 과목인데 거기는 우리 지금 보셨던 무역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무역 결제 이쪽에서 보셨던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안내를 드리는 거고, 올해 기준이죠. 지금 올해 남은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월에서 11월에 상시 시험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것도 1년에 몇 번 정해서 시험을 봤는데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일요일 날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패스 무역영어에서는요 16일 단기 플랜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6일 동안 내가 이 시험 공부에 딱 집중을 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플랜까지 다 잡아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이 국제무역사 시험하고는 조금 다르게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예요. 뭔가 이제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냥 이거예요. 종이 시험지로 받는 게 아니라 컴퓨터 보면서 그걸로 이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CBT 모의고사 저희도 한번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제 시험 분위기를 느껴보시라고. 그래서 난이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합격하신 분들은 다들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고배를 마시신 분들은 조금만 더 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 내용,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기준으로 좀 보시면서 조금만 다듬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